이게 조선입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이 지역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고 이제 아프리카, 이게 아라비아, 이게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서양과의 교류가 있었고 이 서양과의 교류 속에서 이 당시에 1402년대에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아직 뭐 아메리카나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은 없었고 그다음에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조선보다 굉장히 적게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올바른 정확한 그런 세계 지도는 아닌데 당시에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인식 속에서 지금 얘기했던 위정척사적인 어떤 인식을 조선의 유학자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뒤에 가면서 조금 더 이제 세련된 그런 이제 세계 지도로 인식을 하지만은 이러한 인식 속에서 기본적으로 조선의 유학자들이 당시에 세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76년 이후에 조선이 개항을 하면서 1882년에 미국과 처음으로 서양과 조약을 맺으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향촌사의 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지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들은 서양과 그렇게 문호를 개방을 해서 교류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 폐단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학자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얘기했던 유학자 중에 공통적인 측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정신적 문화적 폐단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 폐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문화적 폐단은 서양과 만약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서양의 사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동양의 삼강 오륜이 무너지게 된다 라고 봤습니다. 즉 서양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애미도 모른다. 즉 삼강 오륜을 그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 즉 서양과 문호를 개방해서 교역을 하면은 사람이 인류가 금수의 처지로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폐단은 경제적 폐단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수입하는 것은 주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면제품이나 의류제품을 일본과 청나라가 이제 수입을 해서 조선에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수입하는 것은 예견을 이미 하기를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면은 주로 수공업 생산품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조선에서 수출할 수 있는 거는 다 쌀, 콩, 수산물 등의 농수산물이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저들의 무라는 수공업 생산품 이어서 그 양이 무한하고 조선의 물품은 모두 백성의 생명이 달려있는 토지 생산품으로 그 양이 한정이 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전국의 황량한 땅과 쓸어나가는 집들을 보존하지 못하고 나라는 나중에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제일 잘 드러냈던 것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최익현이었습니다. 그 최익현의 상소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첫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최익현은 그 당시에 조정에서 논의할 때 이제 일본과 교류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게 되자 최익현이라는 유학자가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만약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려면 나의 목을 치시고 체결하십시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본과의 교류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장문의 아주 긴 글의 상소문을 고종에게 바쳤어요. 그것을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일부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는 크게는 6가지의 내용을 들어서 일본과 교류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시를 했고,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일본과 문호를 개방해서 강화를 몇 번 하면 저들의 욕심은 물하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물하는 모두가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스러운 놀이개이고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러니까 손이나 기계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즉 공업생산품이다. 그래서 그 양이 누구한테 많아요? 우리의 물하는 모두가 백성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피와 살이 되어 백성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유한한 물품을 가지고 저들이 사치하고 기이하며 심성을 좀먹고 풍속을 패퇴시키는 물화와 물품과 교역을 한다면 그 양은 틀림없이 1년에도 수만에 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동토라는 것은 조선을 일컫는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땅. 수천리는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땅과 집이 모두 황폐하여 다시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라 또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강화가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난리와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라고 들었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상적 회담입니다. 비록 저들이 외인이라고 하지만, 일본이라고 하지만 실은 양적입니다. 서양 오랑캐와 같습니다. 강화가 한번 조약을 이뤄서 문호를 개방하면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즉 천주교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선교사와 신자 간의 전술을 거쳐 사학이, 즉 천주교와 서학이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포도청에서 살피고 검문하여 잡아다 되려고 하면 저들의 사나운 노기가 더욱 크게 커지게 될 것이고 강화로 맺은 맹세가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나중에 집집마다 사학을 받들고 사람마다 천주교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그 아비를 아비로 여기지 않고 신하가 그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예의는 삼강 오류는 시궁창에 빠지고 인간들은 변하여 금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학자들의 지배적인 인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중에 상소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화파들이 그 당시에 1876년, 특히 1880년에 정부는 통리김왕의
설치해가지고 조선 사회를 유지하면서 조선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정책을 펼쳐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서양과 교류를 하게 되고 서양의 신신 문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서양의 근대적 학교라든지 근대적 최신기관이라든지 근대적 회사, 공장을 설립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근대적 내지는 진보적이면서 개혁적인 지식인들이 개화를 적극적으로 펼쳐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시의 위정척사파들은 이 개화파들의 개혁 사업이 개화파의 독자적인 개혁운동이 아니었고 모두 그 뒤에는 제국주의, 즉 일본이나 서양들이 뒤에 그것을 후원하고 있다 혹은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의 개혁 사업이 만약 계속 추진된다면 이것은 조선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화 망국론, 개화를 펼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그래서 위정축사파들은 개화파의 개혁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얘기한 것처럼 일부 조정에 있었던 위정척사적인 관료들은 진보적이면서 개혁적인 지식인들을 그들을 암살하거나 혹은 관직으로부터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움직임을 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화승이었던 이동인도 암살당한다든가 혹은 이 당시에 진보적이면서 개혁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이런 개화적인 지식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하위직으로 이렇게 배출하려는 그런 노력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정척사파들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서양 사회의 서양 세력의 어떤 침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또 내부에서는 개화파들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뒤에 서양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일본과 서양과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인식해서 그것을 반대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그들은 그런 현실 문제를 현실의 모순을 어떻게 개혁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그들은 가장 그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그런 운동의 방법은 상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향촌사회 유학자들이 당시의 현실의 사회적 문제 혹은 현실의 모순을 개혁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국왕의 결단을 기대한 상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866년 병인양요 프랑스 군대의 침입, 1876년 병자 수호자에게 체결, 또 1880년에 제2차 수진사가 서양의 문물을 적은 책들을 가져왔을 때 이게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와서 조정해서 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질 때 그 다음에 1895년에 당시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었던 가부 정권에서 조선의 전통적인 의복을 벗고 관료들은 서양의 제복을 입도록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공포를 해요. 그것을 변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895년에 조선의 전통적인 관료들의 를 상징하는 상투, 양반을 상징하는 상투를 자르고 이게 소위 이게 상투를 자르는 단말령을 공포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큰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상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66년 병인양요, 76년 강화도제약을 맺을 때, 그 다음에 80년에 조선책략 사건, 혹은 95년에 이제 조선의 전통적인 의복을 벗고 서양 의복을 관료들이 입도록 한다든지, 혹은 상투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집단적인 상소를 올렸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게 최익현이가 도끼를 이렇게 경복궁 앞에서 도끼를 들고 만약에 강화도제약을 맺으려면 저희 목을 치시고 조약을 맺으십시오 라고 이제 했던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요. 이거는 1880년에 조선 책략 일어났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경상도의 유생들이 하여튼 수백 명이 집단적인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그 상소문의 원본입니다. 이건 긴 두루마리 이렇게 돼가지고 상소문을 이제 바치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그 조선 책략 등의 그런 책을 내기로 해서 나름대로 조선이 문호 개방을 하는, 그 당시에 친중국하고 결일본하고 연미국하라는 그런 이제 대외적인 정책에 대해서 절대로 찬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집단적인 상소를 이제 바치게 되죠. 그런 이제乡村 사회의 유학자들은 큰 정책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집단적인 상소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당시에 유생들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의 어떤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런 상소를 국왕이 그것을 채택을 해서 그 방법으로 이제 정책을 펴주시기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